민주당은 어제 규탄 대회를 열고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재명 방탄만을 외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규탄 현장을 보면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검찰 독재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표명을 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하나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평소와 다르게 격앙된 톤으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상당히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신뢰성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아주 근접한 사례로 김문기 처장 말입니다. 김문기 처장 사실 그 9박 10일 동안 같이 함께 출장을 가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또 같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골프를 같이 치고 같은 카트를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식 사는 그런 정신 뭐 구조를 가진 분이라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좀 특이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분을 모른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의 말씀에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이 대표의 말씀이 참 공허하게 들린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뭐 다 전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이 그리고 당직자들이 그 집회를 여는 것을 보고 저 정도로 이 대표를 비호하고 방어막을 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사실 야당 탄압이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이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선 자금을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대선 자금, 선거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이고 또 이재명 주변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가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됐는데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이 됐던 것이 그 재개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만약에 이 정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혐의점을 잡아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뭐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를 두고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전원이 나서서 이렇게 방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참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속사정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비호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저도 지역위원장이고 또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169석의 제1야당인데 협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협치의 공동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탄압받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런 정치판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맨 첫 번째는 87년 민주화 이후로 압수수색을 당한 첫 번째 야당의 역사. 이것이 쓰여졌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것에 대한 규탄이고 또 하나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과 그 장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은 모두 다 유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의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세금도 면제받았다, 부당한 어떤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승자에게는 한없이 넉넉하고 패자에게는 가혹한 이러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께 어떤 보고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발 우리 채권 시장의 어떤 요동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채권이 안 팔리고 있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유동성 위기가 오히려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잘못된 정치 보복에 기인한 지방자치단체 장, 그리고 정치 보복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정권의 운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을 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는 안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이 그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의 말만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공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60%가 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대선제 자금에 대한 수사, 이것이 공정한가? 현 검찰이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여론조사상으로 6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다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저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은 지금 이러한 정치자금 혹은 어떤 수사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쪽으로 몰두되어 있고, 민생이 어려운데 왜 정치권과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는 바라봐야 될 것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도 국민들이 정말 정치 너무 신물난다 얘기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싸우느냐 얘기합니다. 민생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 국회는 민생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사는 검찰에다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지금 여야는 이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삼아서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나 또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등에 있어서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특검도 동시에 쌍특검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이후에 다시 대장동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말이 들어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입장인 겁니까? 각각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끄트머리를 보면 양당이 모두가 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을 한다라는 입장이었다가 대선 끝나고 나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칫 대선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승자 입장에서도 더 꺼낼 이유가 없는 것이고, 패자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결국은 대선 불복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못 꺼내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그때 바로 강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지금 좀 시기가 늦었다라는 아쉬움이 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그 사업의 종잣돈 역할을 했던 부산저축은행 부분, 이 부분은 빼자. 왜냐하면 그 담당의 그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돼 있으니까 불편하다면 빼자. 하지만 이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객관적인 수사기관에다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수사기관을 쇼핑하느냐라고 어떤 그 비아냥거리였는데, 지금 이 검찰팀, 수사팀 한동훈 장관이 다 정한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정한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다 정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검사 한 명 또 바꿔요. 일 시원찮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행되는 이 수사가 과연 공정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얼마 전에 쿠키뉴스, 어제 그저께입니다. 쿠키뉴스 여론조사를 보니까 57.8%가 나와요.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결국은 그 국회에서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특검으로 하면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불공정하다 얘기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 시간 벌기다 뭐하다라고 하는데, 시간 벌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특검으로 받아가지고 국민적인 의혹, 부당하게 한쪽에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된다, 이런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 또한 저는 우리 정권에서
받아야 될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특검 지금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특검하자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은 또 받아들였습니다. 특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검은 시간 끌기용이다. 그리고 적폐들의 수법이다. 그 말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 끌기용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자체가 적폐라는 걸 갖다 스스로 자인한 꼴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특검을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신 분이 특검을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매우 정략적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특검은 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한 특검이 이재명 무슨 대장동 비리 특검이었어요. 그 이름 자체부터 수용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특검을 그러면 상설 특검으로 받자라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았습니다. 이것을 특검법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대선 선거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검을 진행하자라고 하면 결국은 대장동은 문제가 있다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 속에서 특검의 어떤 그 증인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이런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건 결국 시간 끌기다. 선거가 있으니까 우선 검찰의 수사 방향을 지켜보자라는 거였고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뭘 했냐면요. 저축은행 부분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축은행 부분 들어간 거는 특검 못 받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결국 특검을 이슈로 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했던 당은 국민의힘이었었고 지금은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고 바르게 진행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후자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거는 기울어진 수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법 빠르게 서로 협상하면 한 달 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특검으로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부당하다, 기울어져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니까 저는 그것을 피할 이유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지금 검찰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거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든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검찰 수사에 지금 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직접적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한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혹이 생겼을 때 특검을 했고 그 특검을 할 때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다 받아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전부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하자고 그러면은 특검을 이제 누구로 할 것이냐, 또 특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랜 동안 또 여야가 또 맞대고 정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 물건 다 가겠죠. 그런 상황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이런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국민적 낙인 속에서 검찰의 일방 독주식의 수사다 이런 의혹을 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존의 내용을 좀 수정해서 일반 특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당초 예고한 대로 이번 주 내로 특검법 관련된 논의는 조금 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 현장에서 잠깐 앞서서 정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촛불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이 가녀린 촛불을 들고 강력해 보이던 정권을 끌어내린 국민이 아니냐라면서 언급했던 부분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가 짜놓은 틀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사법 리스크가 예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대표가 된 것도 다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우리 소속 당의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좀 막아보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틀을 짜놓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그게 현실화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원 내에서는 이제 우리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한 저항으로 가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네. 또 원 외에서는 본인의 지지 세력들한테 집회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한다든가 여론전을 펼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투트랙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나를 지켜달라. 이것은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만 일단 선동의 메시지입니다. 저의 지지 세력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달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내에서도 원내 투쟁뿐만 아니고 원외에서도 상당히 뭐 거리 집회라든가 뭐 다양한 집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결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상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원은 있어도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당내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당내는 사실상 지난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로 강하게 결속돼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민주주의의 치욕을 우리가 현역으로 있을 때, 우리가 정치를 할 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뭐 막아내지 못하다니라는 자괴감 속에서 지금은 사실 하나로 아주 돌덩이처럼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김혜영 의원이 잠시 뭐 딴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압수수색과 무관한 이야기였었는데 압수수색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층을 아주 강하게 결속시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 여기에는 당원들의 여론도 있지만 50%가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대표는 왜 여론조사 국민의 생각을 안 듣느냐라고 막 비판을 해와서 국민 여론조사 이 속에서 80% 정도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해당 지역구 그 유권자들에게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이렇게 일을 해라라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무슨 마술가입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입니까? 그 많은 국민들을 속여서 대표가 된 거 아니잖아요. 과거 우리 야당 시절의 민주당 대표들 볼까요? 그 김대중 대통령 거의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못 배운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비아냥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죄인이라고 비아냥 되면서 야당 5년이었을 때 마치 민주당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또한 야당 대표로 다음번 대선 주자로 유력한 이 대표를 흠집내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열망이 담겨져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서로 정치적 공격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정도는 지켜가면서 정쟁을 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정도를 못 지킨 하나의 사례가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자에 대한 일종의 정치 보복 차원에서 진행된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그 디폴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시장 경제 자체를 흔들고 있는 이런 사태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일어나지 말라라는 법이 없어요.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가면서 정쟁하자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짚어주셨다시피 민주당 산의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야의 극렬한 대치가 시작된 거라고 봐도 무관한데 검찰이 지금
어찌됐든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김용 부원장이 과연 돈을 받아서 이걸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이용을 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돈 전달 장소에서 김용 부원장을 봤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황인데 김용 부원장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아, 네. 비슷한 금액이 사실 유동규 씨가 체포되어 가면서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그런 돈을 수수했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대선 자금으로 변질되고 시점도 작년으로 이렇게 그 변질이 돼서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라고 현재 이제 혐의가 씌워지고 있는 건데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를 줬는지를 김용 부원장에게 얘기를 해야 김용 부원장이 네 맞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날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다라는 자기 어떤 그 변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전혀 몰라요. 어떤 진술이 오갔는지 그 세 사람 사이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 부원장은 나는 그런 부당한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곧 묵비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혐의가 뭔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난 안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묵비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과거에 이제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네. 뭐 제가 한 방송에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전에 신모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모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위원장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던 의원인데 소파에다 두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소파는 본관에는 소파가 있고 그 의원의 그 의원회관에는 소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의원을 만나서 돈을 줬는데 소파에다 두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의 출입증은 본관에는 출입증이 없고 출입 기록이 없고 의원회관에만 출입 기록이 있는 거예요. 결국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세 분이 이것을 정치 자금으로 변질시켜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자명합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 유동규 씨처럼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셋이 다 진술을 해서 금액도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상식적으로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8억 4,700만 원인데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진술돼 있다가 300이 아니라 700입니다. 아니고 700입니다. 이렇게 맞췄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진술을 서로 입을 맞추는 과정 아니었겠느냐라고 상식적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은 정확히 내가 어디서 언제 그 얼마를 받았는지를 대라. 그러면 내 그 혐의에 대해서 내가 내 변호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자금 20억 원을 마련해서 보내라고 지시를 해서 그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일당끼리 만들어서 보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유동규를 비롯한 세 사람의 정언은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언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아침 이제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검찰이 이 전달할 때 사용했던 뭐 가방이라든가 박스라든가 메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확보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이런 입을 맞출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당시에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세 명이 대책회의를 수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요구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선 자금으로 써야 될 돈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나 지금 그때 그 당시에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한 것은 맞는데 김용 부원장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이겠죠. 본인이 개인 호주머니에 넣었느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이재명 대표의 다시 이제 그때 시점이 경선 점화한 시점이니까 경선 자금으로 사용을 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아니, 단정 지시면 안 되고요. 예, 단정 있는 거 김용 아닙니다. 부원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현재는 줬다는 사람 진술은 있으나 받은 사람 진술은 없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물증은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김용 부원장이 굉장히 곤궁한 입장인 건 사실이에요. 본인의 알리바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자. 미리 예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굉장히 중요한 보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 시절에 또 유동규 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욱 변호사가 그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자금을 마련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43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의 수사가 예전 방식대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피의 사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국민을 자극할 만한 여론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흘리고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피의 사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맞는데요. 문제는 A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진도를 바꾼 거예요. B 쪽으로. 그 대장동 사건이 일단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5명. 여기에다가 또 몇 명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2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유동규 씨 처음 진술로는 본인이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비료 사업을 하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뭐 문화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욱 씨와 동업자하고 남욱 씨가 투자를 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했었다라는 진술이 그게 중앙일보 작년 10월 그 기사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뀝니다. 지금은 대선 자금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뇌물이었을 때 죄 형량과 이 정치자금의 형량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물렁물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굉장히 막대하고 반대로 정치적으로 김용 씨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받는 피해, 정치적인 피해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저는 이것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칫 하나 언론에 잘못 나가면 그들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어떤 꼬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미리 정치적으로 그 수사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 또한 검찰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 죄가 있다 없다 예단은 안 하는데 다만 이것에 대한 수사 진행 방향 자체가 국민의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 전달 과정에서 거론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은 일치한다는 입장을 검찰은 견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진술만일 뿐이다라고 복귀양 대변인은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좀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물증 확보를 검찰이 끝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물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증 확보에 주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가방이라든가 뭐 박스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디에서 누굴 만났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이 다 이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또한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날은 비 오는 날이었으니까 우산 쓰고 가야 된다라고 진술을 맞추자라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들이 증거물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고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시됐던 여러 의혹 중 하나가 결국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첩보를 해석하는 가운데서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모든 첩보를 정보로 가공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북송 어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 현 국방부 장관이 월북이라는 말도 나온다, SI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그 첩보를 정보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가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라, 현 정부에서, 이겁니다. 그리고 그 SI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은 현 정부만 갖고 있어요. 야당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것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공개하자, 국민들한테,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맨 초기 자료 회의록 이것만이라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자라고 민주당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부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독점한 상태 속에서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도 이 첩보의 특수성 때문에 판사들에게 얼마만큼 그것이 제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욱 장관과 또 해경청장과 관련된 그 이제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판사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공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못 없애거든요. 그런 자료는.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부 지나고 나서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이렇게 정보로 해석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고 주작된 거다라고 근거 없이 결정을 바꿨다라고 역사적 심판을 저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서해 공무원 이 씨의 시신이 소각되고 난 직후에 열린 새벽 1시 회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월북으로 만들자, 월북으로 가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그런 일종의 모의인 것이죠. 말하자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그 새벽 3시에 국방부 장관 국방부 실무자들 불러서 새벽 3시에 자료를 60건이나 삭제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정원도 40몇 건이나 삭제를 했다는 것이고 말이죠. 이런 것은 그 정부의 도덕성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북한스러운 강제 북송 사건, 이것도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왜 결정이 됐느냐?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다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송을 하자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북한에다가 통지문을 보내겠다. 그리고 통지문을 보낸 2시간 뒤에 친서를 보냅니다.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친서를 보냅니다. 어떤 친서냐? 부산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와달라고 하는 친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친서 보낸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렸냐? 문재인 정부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려졌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안 간다, 거부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 강제 북송 사실도 국민에게 알렸냐? 안 알렸습니다. 어떻게 알려졌느냐? JSA 장교 기억하시죠? JSA 장교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우연하게 우리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서 국민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속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는 물론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감사원 감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느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럼 대통령의 제의가 없이 그럼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이것을 다 결정해서 실행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끝이 아니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NSC 관련된 회의에서 결정하죠. 네. 그 결정 내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북송, 왜냐하면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북송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극히 이례적이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결론 내린 것이고, 그리고 서해 공무원 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또한 그런 정보들을 가공하는 과정에 시간들이 네. 필요했다라는 것이라서 그 나중에 저는 이것이 결국은 그 조작 사건으로 또 역사적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네. 현 정부 관계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반대의 드립니다. 경우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경정 대변인 그리고 정영국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